수성구청장입니다.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안내 말씀 드릴게요. 토요일 날 수성못 파스코치 저쪽이죠. 예, 늘 4시에 유세하는데 내일 모레 토요일 4시에 파스코치 앞에서 집중 유세합니다. 박찬종 전 의원님 아시죠? 박찬종 전 의원님이 찬조 연설도 합니다. 그날은 마지막 굳히기 유세 들어갑니다. 꼭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셔야 돼요. 1000명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이번에 출마를 해야지 2022년도 대선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 주인이세요? 네. 아유, 오늘 날씨 좋은데 주인. 안녕. 고생했어. 유튜브 채널이에요? 예. 무슨 채널이에요? 아, 너 유튜브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그러니까 자. 무슨 채널이죠? 내 말이 좋게. 아, 이분. 야, 자, 오늘 저녁 버스킹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네. 아이고, 미인이시다. 네, 홍 대표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온 30대 홍카콜라 구독자입니다. 네. 아니, 그럼 유권자 아니잖아요. 유권자가 아니지만 아니, 우리 동네. 네. 예. 버스킹을 하시는 것 보고 제가 다 챙겨봤거든요. 예. 정말 너무 한번 가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다 해서 질문하십시오. 예,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일단 대표님께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저는 현재 미군 부대 관련 건설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미 방위비가 현재 1조에서 5조로 급격한 인상으로 협상에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에나 협상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4월부터 필수 직군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급휴가나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머리를 싸매고 타결시켜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 대표님이 대통령이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의 정부는 이미 미국에 눈밖에 난 상황이라 더욱 불안합니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에 진단키트를 보내달라고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진단키트와 방위비를 조율해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협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홍 대표님이 지금 대통령이시라면 이 방위비 협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지 고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우선 그 방위비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성격이 어떤 정부냐, 그것부터 아마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미국 국익 우선주의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방위비 재협상을 하자고 하고 유럽의 나토하고도 방위비 재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최소한 말하자면 미군이 너희 나라 지켜주는 대가를 이제는 지불해라.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위비 재협상 문제가 이제 생긴 건데, 그러면 왜 한국은 가혹하게 협상 조건이 가혹하게 되었을까요? 이 좌파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문재인 정부가 깨지 않고 서로가 대화가 잘 됐다면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방위비 정액은 요구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트럼프가 나토에도 방위비 정액을 요구했고 일본에도 방위비 정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요구를 하는 정액보다 한국에 요구하는 정액은 파격적으로 높습니다. 왜 높으냐? 그게 다시 돌아가면 좌파 정부고 한미 관계가 균열이 왔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방위비 협상 가지고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또 미국이 유럽에 대한 대러시아 방어하는 나토 전략은 아시아 전략보다도 사실상 아시아 전략이 더 중요하죠. 미국의 이제 세계 전략을 보면 동북아시아 전략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을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 막는 동북아시아 전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대중국 포위망을 이제 구축하려고 동남아시아 전략이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인도 이렇게 선을 그어서 대중국 포위 전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동 전략입니다. 중동 전선에서 석유 자원 확보를 위해서 말하자면 이란 이런 나라하고 대치하는 이라크하고 그런 중동 전략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유럽으로 가서 유럽 전략이 있습니다. 나토를 통한 러시아 방비 전략. 이게 미국의 크게 보면 세계 전략 중에 4개 전략인데, 지금 중동 전략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라가지고 많이 미국이 대강경해졌어요. 왜 강경해졌냐? 미국은 지금 석유 수출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석유가 제일 생산이 많이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거는 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셰일가스. 땅 속에 묻혀있는 셰일가스를 압축해서 석유를 뽑아내는 기술을 미국이 개발을 하는 바람에 미국은 석유가 넘쳐납니다. 세계 최고의 석유 부국이 되어버렸어요. 사우디보다도 더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동 전략을 취할 때는 석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기 나라가 석유 자급자족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수출까지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 하게 되니까 중동은 큰 말하자면 전략상 중요한 거점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입니다. 지금은. 근데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는 이게 통제가 가능한데 북한은 이게 통제가 안 돼요. 로그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불량 국가라는 뜻이에요. 저거는 통제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대북 전략을 취하는 것은 핵무기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도 개발을 해버렸어요. 대륙간 탄도탄이라는 게 북한을 위협할 수,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의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은. 근데 북한 같은 불량 국가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다. 캘리포니아나 이쪽에 바로 때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고, 최근에 또 SLBM이라고 있어요.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쏘아 올립니다. SLBM이라고. 그것까지 지금 북한이 개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거 개발이 되면 미국은 그야말로 이거는 3차 대전을 각오하더라도 북한을 때리려고 할 겁니다. 때리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SLBM은 방어가 불가능해요. 대륙간 탄도탄은 날라오는 게 한 30분 걸리니까 그 사이에 패트리어트나 다른 미사일을 쏴서 격추를 시킬 수 있지만 SLBM은 미 해안에 한 1500km 태평양 물속에서 잠수함으로 쏘아버리면 이거는 방어가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가장 최근에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SLBM을 과연 실용화하느냐, 그런 잠수함을 개발을 하느냐, 또 태평양 1500km나 1000km 태평양에 와서 미국을 향해서 쏘게 되면 그 미국은 못 견디죠. 워싱턴도 날아갈 수 있고. 그래서 대북한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더 이상 자극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달래려고 해요. 달래려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아주 난관에 봉착을 했죠. 난관에. 그러니까 그 문 대통령하고 협상을 할 때에도 어떤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창고로 이용하기 위해서 달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겁주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정책이 펴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 협상 문제에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만약 보수 우파 정권이었다면 미국하고 균열이 될 필요도 없고 방위비 협상도 난항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평택에 살고 계시니까 그렇구나. 예. 마스크 쓰고 하십시오. 마스크. 예.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세요. 홍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는 창녕 남직 학계 출신입니다. 아이고 우리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물어야 됩니다. 제가 수성이 동네 예. 오래 살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근데 제가 우리 동네에 출마하신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서 하셔서 대통령 당선되시기 바랍니다. 합한결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도 간당간당해요. 일단은 잘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의 요지는 마스크 끼는 말이 잘 안 되는데. 아니 괜찮아. 지난 조선일보 그 일면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부터 차단을 했으면은 그 가까운 대만이나 몽고 다그 네. 사망자 구한데 우리는 지금 인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망 경제. 그래서 박 대통령이란다. 그 문 대통령님께서
처음부터 막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막으면 안 되냐 이러니까 뭐 초기에 지금은 늦었어. 안 했는 그러니까 한 달 전에인가 뭐가 지금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너무 기니까 답변할게요. 제가 이 버스킹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몽골이 지금 그 무한 코로나 확진자가 13명입니다. 대만이 한 200명 되죠. 몽골은 중국하고 국경이 붙었습니다. 왜 몽골이 13명의 확진자밖에 나오지 않았냐? 무한 코로나 발생하자마자 몽골은 중국과 국경을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 코로나가 중국하고 붙어있는 몽골에는 1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의사협회에서 한 10번 정도 중국을 차단하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시진핑 눈치 보면서 차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됐죠. 그래서 최근에 어느 피해자 단체에서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한다 그 말이 나왔는데 내가 그걸 매일신문 보면서 이틀 전인가요? 어젠가요? 그 보면서 대구 시민들이 전부 일어서서 문재인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대통령의 말하자면 직무 수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퍼졌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대통령이 해야 되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예, 지선동 유권자입니다. 두산. 예. 예. 첫 번째 질문에 이어가 바로 제가 물으셨어야 되는데 중간에 끼셔가지고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난관에 봉착한 트럼프가 이렇게 정부와 협상이 잘 안 되고 난관에 봉착한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미군이 철수를 하지 않을까? 그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은 1년 이내는 별일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년 내지 3년이 되면 베트남처럼 공산화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정부를 상대하느니 차라리 공산화가 되는 베트남을 수교하고 베트남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길들이는 것이 오히려 미국이나 또 미국에 있는 트럼프가 보는 것 그렇게 끌어간다면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국이 한국을 포기 못하는 것은 한국만 보고 포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일본입니다. 한국을 포기해버리면 직접적인 위협을 일본이 받게 됩니다.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을 보면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위 조약을 보면 일본이 침공을 당하면 미국은 자동 참전입니다. 침공당하면 그건 자동 참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국이 침공을 당하게 되면 자동 참전 조항이 없습니다. 자동 참전 조항이 없어요. 한국은 침공을 당하게 되면 의회 승인 절차부터 쫙 시작이 돼야 돼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은 조약의 격이 틀리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본은 미국 본토 취급을 한다. 그러나 한국은 침공을 당해도 바로 참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의정부 전방 뒤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인계철서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려오다가 미군이 피해 당하면 그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인계철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방에 미군 부대가 다 평택 이담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전방 부대가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전방에 있는 북한에서 내려오면 탱크 저지하는 그런 장애물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 의정부 위로 가면 그 도로 위에다가 크게 구조물 설치해 놓고 거기 내려오면 터뜨려 갖고 막습니다. 그걸 다 처리했고 전방에 지뢰도 제거를 합니다. 북한에서 쉽게 내려올 수 있도록 지금 그래 돼 있어요. 국방을 무력화시키고 해제를 하고 지금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 또 그것을 문제 삼으면 요즘 어떻게 합니까? 거구단체라고 그래요. 거구세력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남북 대화를 저해하는 거구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 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할이라고 봅니다.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일본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미군 철수는 하지 못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한번 갈게요. 아니, 오늘은 이 질문이 전문적인 질문이. 네. 어제 대표님께서 메모하고 질문하라고 해서 메모하고 왔습니다. 어제 메모하고 오라고 하는데. 예. 홍 대표님의 정치 철학, 소신 있는 행동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2의 고향인 대구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대구는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심, 보수의 심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는데요. 지난 탄핵정국, 현재 코로나 사태로 대구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도 현실입니다. 원내 진입하시고 향후 대통령이 되시면 대구 시민들을 많이 헤아려 주십시오.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일 자유동맹이 굳건히 하여 자유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과거사 왜곡, 독도 망언, 혐한으로 촉발된 노저펜 보이콧 저펜 운동은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향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은 성장 동력 감소, 국가의 노쇠화 등으로 쇠퇴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제에서는 탈일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한국은 대외 의존도 70%인 경제 구조에서 15억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역도 그런 측면에서 좀 없지 않아 애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일본, 대중국과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며, 그리고 안보와 경제가 상충될 때 대표님께서는 향후 대통령이 되셨을 때 어떠한 전략을 취하실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어떻게? 지금 국회의원도 지금 간당간당해요. 지금 오늘 네. 지지를 받는데 네.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여론조사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일본을 저는 적대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제 아버님은 징용을 갖다가 1년 만에 9.4일생 살아왔습니다. 2년 반 전인가 3년 전인가 제 일본의 아베 총리 만나러 갔을 때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님이 일제시대에 징용을 갖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적이 있다. 그거 물으면 내 입에서 좋은 말 안 나간다. 오늘 온 것은 북핵 때문에 왔으니까 그건 안 물었으면 좋겠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저희 아버님의 피해를 보고도 지금 일본을 적대시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지금은 국제협업시대입니다. 국제협업시대라서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일본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일본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결합을 해야지 수출이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에서 반도체 부속품을 일본에 수출하지 않으면 일본도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국제협업시대예요. 중국하고 우리나라도 소위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중국 제품이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가 중국 제품에 공급하고 국제협업시대예요. 지금 국제협업시대에 어느 나라와 적대시하는 것은 이거는 100년 전으로 돌아가잖아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지지율을 올리려고 반일 외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조치다. 일본을 싫어해서도 안 되고 과거에 매몰돼서 일본을 공격할 필요는 없다. 큰 세상을 보고 이제는 국제적으로요, 베트남 한번 보세요. 우리가 파병이 돼가지고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가보면 한국 사람 싫어하거나 한국인들 폄하하는 거는 단 한 명도 난 본 일이 없어요. 자기들은 전쟁의 피해자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은 같이 협력해서 잘 사는 길이 그게 최선의 길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일본 문제를 징용 문제 거기에 우리가 저희 가족은 참 피해를 입었어도 나는 일본을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을 자기의 한 성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산동성에 갔는데 경남지사를 할 때 우리 산동성하고 자매결을 맺어서 산동성에 갔는데 산동성 성장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경상남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360만입니다. 우리 산동성 인구는 1억입니다. 그래. 우리나라 2배죠. 그래서 인구 많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중국의 시진핑 지도자 같은 사람들은 한국을 자기의 한 성보다도 중요시하지 않고, 또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기의 50개 주의 주지사만큼도 대접을 안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적대시하지 말고, 이제는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서로 협력해서 잘 사는 길을 구축하는 것이 옳겠다. 난 그런 생각. 네. 대표님께 질문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일단 전 질문에 앞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전 대표님을 되게 진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대표님께서는 다른 지역이 아닌 왜 수성을에 출마하셨습니까? 왜 수성을에 출마하셨습니까?
당에서 공천을 안 주니까. 근데 왜 다른 지역이 아닌 왜 수성을에 좀 아. 궁금했습니다. 수성을이 대구의 정치 1번지라고 하니까 민도가 가장 높고 그리고 수성을이 내가 오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화재 선거구가 안 됐습니까? 그럼 전국적으로 주목을 안 받습니까? 그 좋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외람된 질문이지만 하나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그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대표님께서는 왜 그 황교안 대표님께 그대라는 명칭을 쓰게 되셨습니까? 그대라는 명칭을 쓰게 되셨습니까? 제가 그 극존칭이죠. 좀 그렇죠. 제가 20대 아니,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대라고 그러잖아요. 극존칭이죠.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꼭 진짜 당선되셔서 지금 이상하게 굴러가는 나라 똑바로 잡아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또요. 네, 아따 그 젊은 청년 재미있게 질문한다. 어유 예. 고생하십니다. 예. 예.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듣다 보니까 한미 방위 혈맹의 관계가 마치 그 일본 안보를 그 사수하기 위한 것처럼 맺은 그 혈맹으로 저는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 귀를 그건 얼씬하게 아니죠. 했습니다만은 아니 그건 한미 혈맹 동맹이라는 그 전제 하에서 제 3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적어도 집권당 대표를 하셨고요. 네. 대통령 후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황교안이라는 아마추어를 데리고 꼭 사업을 하셔야 되는지, 예? 걸잖아요. 만약에 걸리신 거죠. 네, 그러니까 안 할게. 걸리신 안 거죠. 할게. 그럼 걸리시면 예. 그럼 안 할게. 아마추어를 좀 가지고 노시면서 아이, 내가 안 할게. 좀 아름답게 큰 정치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홍 대표님이 무너지시면 대한민국 보수가 무너집니다. 자, 박수! 그래서 홍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입니다, 홍준표 후보였다면 저는 황교안한테 전화했을 거야. 인마 공천 줄래 말래? 그럼 미리 인마 이야기 좀 해도 내 사표 내고 니한테 약점 안 잡히고 당에 부담 안 주고 내 이익에 처한 이 보수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 투어할게. 줄래 말래? 그 정도 가셔야 황교안을 가져놓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이인석 후보 정말 부족합니다. 예. 그렇지만 예. 홍준표 후보 역시 너무 부족합니다. 예. 왜 부족한지 아십니까? 예. 슬프기 때문입니다. 예. 과연 우리가 존나게 밀어가 경상도 사태로 밀어올려 뭔데? 자, 황교안이 꺾이고 난 뒤에 이 작은 조직을 가지고 과연 서울에서 태어나는 오세훈이라는 후보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밀어야 됩니다. 홍준표 표 만세! 제가 소리치면서 실례를 좀 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답을 주셔야 될 부분은 예. 한미 혈맹의 안보 관계가 우리 일본 쪽발이 시키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인상입니다. 답변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젊은이 아니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하시죠. 자, 저쪽.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는 여기 유권자는 아니지만 제 여자친구가 여기 여자친구가 유권자고 제가 그 대표님 찍도록 열심히 옆에서 잘하고 유권자 아니라도 전화해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홍카콜라 구독자입니다. 예. 거기서 제가 본 게 대표님께서 보수의 본질은 자유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유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그 자유란 게
저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요즘 뭐 착한 임대인이라고 예. 뭐 임대료를 깎아주면 그 임대인들 보고 착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당연히 내 아들 돈을 깎아주는 것은 고마운 거지 그걸 깎아줬다고 해서 착한 거고 안 깎아주는 사람들은 다 나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기서 이 임대인들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쪽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착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이제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네,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이제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런 이제 보수의 본질인 자유에 부합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이 개념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보수냐 진보냐 이 개념은 참으로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는 게 맞죠. 보수라고 하면 어쩐지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보수라고 하면 어쩐지 털딱들이나 하는 것이고 진보라고 하면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보수 진보라는 개념이 그런 식으로 대비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좌파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제대로 된 개념 정의를 하려면 보수 진보가 아니고 좌파 우파라고 해야 돼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1780년입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코방당이 있었고 지롱드당이 있었어요. 자코방당은 급진 좌파들입니다. 지롱드당은 온건 우파들입니다. 그게 왜 좌파 우파라고 했냐? 의사당을 기준으로 좌측에 앉은 당이 자코방당이에요. 우측에 앉은 당이 지롱드당이에요. 그래서 좌파 우파의 개념이 거기서부터 비롯이 된 거예요. 그런데 좌파들은 평등을 최고의 정치적 가치로 봅니다. 평등을. 우파들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유를 최고로 중시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 우파 집단이고 경제도 그래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나라가 우파 정부입니다. 아이고 좀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을 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집단이 좌파 집단입니다. 그래 평등을 그렇다고 해서 우파에서 평등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또 좌파에서 자유를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최우선 가치로 두느냐 거기 따라서 좌파 우파가 갈려지고 또 급진 좌파 급진 우파 그거는 극단적인 자유 극단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걸 급진 좌파 급진 우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본은 대한민국의 기본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우파의 이념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나라도 우파가 중심이 되는 나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지 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후보가 아닌 대통령 후보님의 연설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국방의 안보만큼 가장 중요하지만은 국방의 안보만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
전교조에 대해서 종북 주사파들이 점령한 이 전교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타도하실지. 네. 지난 대선 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첫째, 종북 세력 뿌리 뽑겠다. 두 번째, 정교적 횡포를 건절하겠다. 세 번째, 강성노조를 척결하겠다. 지난 대선 때 내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문 대통령이 되어서 좌파의 나라가 됐고 정교조의 나라가 됐고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습니다. 강성노조의 나라가 됐죠. 그래가 대한민국이 지금 잘 흘러갑니까? 경제 망하죠? 학원은 정교조의 좌파 이념 교육에 의해서 지금 학생들이 6.25 남침설도 부정을 하고 있어요. 북침설 이야기를 합니까? 그만큼이나 나라 전체가 어려워졌다. 정교조가 3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렇게 넘다가 보니까 정교조 교육받은 정교조 검사 그리고 판사도 그런 사람이 나오고 요즘 경찰도 나오고 또 군인도 있어요. 군대도 그래요. 그러면 정교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앨 수는 없어요. 교직원 노동조합이라는 게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좌파 이념 교육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째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학부형 집단입니다. 학부형 집단들이 자기 아들의 담임선생이 그런 사람이 오면 담임 거부를 집단적으로 해야 돼요. 집단적으로. 두 번째, 국정교과서 채택을 해야 돼요. 초중고등학교에는 그것은 아직 인격 형성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좌파 이념을 부여하는 것은 금해야 됩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좌파 경제학도 배우고 좌파 이념도 배우고 대학 들어가서 하는 문제예요. 고등학교까지 아직 이념적 가치가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국정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이 저는 옳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거 한번 하려고 하다가 좌파들한테 시급하고 후퇴했죠. 나는 그때 밀어붙였어야 옳았다. 난 그런 생각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정교조 교사들이 가장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학생부 제도를. 대학 입학을 하면 학생부 제도를 내놔야 돼요. 정교조 교사한테 못 보이면 학생부가 나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교조가 하자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학생부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대학을 입학하는데 지금 대학 입학하는데 입학사정관 제도, 수시 제도 나는 그 폐지해야 된다. 수시 들어가고 입학사정관 제도 제대로 가려고 하면 스펙을 쌓아야 돼. 스펙 쌓으려면 유학도 가야 되고 아주 외국 연수기에도 찾아야 되고 그 없는 사람은 우리처럼 어렵게 자란 사람은 입학사정관으로 못 들어가요. 수시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대학 입시는 1년에 수능 2번 보고 2번 중에서 좋은 성적으로 그 중에 좋은 성적으로
일률적으로 정시 100%로 입학시험을 개편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부 제도를 없애게 되면 그 정교조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정교조가 약화가 됩니다. 자, 또 질문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홍 대표님이 동대구에 열차 타고 올라갈 때 저는 한 달 전쯤에 고속버스 타고 서울 올라갔습니다. 같은 동시대에. 그리고 제 절친한 친구가 영고 여성 의료 패션 한 그 친구 알죠? 여성 의료 패션 전문가 알죠? 그 친구가 이영도. 예. 응도. 나 개인 이름 얘기 안 하는데 아주 절친한 프로 친구입니다. 저 우리 학교에 천재 소년이 있다고 늘 자랑했는데 제가 중표 주벽하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했죠. 제가 원래 1등 했죠. 경기고등학교 가도 1등을 학생이에요. 맨날 운동 자랑했습니다. 제가 그래 서울 제가 48년간 살다가 이것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홍 대표님 나오는 바람에 제 나흘 전에 와가지고 이분은 알지만 내 3번 왔어요. 한 번 마이크 잡으려고 왔는데 저 대구 동서남북 모릅니다. 모르는데 국민의 한 사람을 또 왔는데 서울은 걸어다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제가 와가지고 장안평을 갔더니 넓은 들판에 사당 공장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게 경남 호텔 들어서고 완전히 번화가 만들고 그 전농동에 판자 동네가 떠들더라고요. 이거 전화기 좀 이거 좀 질문해 주세요. 그러다가 제 질문을 합니다. 거기를 최신의 도시로 만드시고 그리고 잠실에 가보니까 잠실 재건축 트럭 딱 2배만한 엉디 큰 사람 뚫어서지도 못한 그런 렌탈 아파트를 20대 중반에 최고 최신 아파트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실력을 여기 수성을의 유권자분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산 정인이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수성을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는 서울 살지만은 수성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수성 홍 대표님이 수성갑처럼 만들겠다 이 얘기는 수성을이 수성갑보다 못하다는 얘기인데 대신에 더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고 하는 생각되니까 수성갑보다 나은 걸로 만들어 주시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그만할까요? 아니 난 되게 추워요. 저도 나을 왔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국가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약 1년 만에 대기업의 매출이 40% 줄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줄고 난 뒤에 이거를 코로나 때문이다 그러고 덮어 씌우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를 어르신들이 훌륭하게 정말 고생하는데 질문해 주세요. 그 어르신이 왜 대화할 때 토론할 때 얘기를 안 하시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르신이 문 대통령이 어디서 우주에서 데리고 왔습니까?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10몇 년을 우리 한국도 한나라당 다 투자해가 길러는 인재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걸 회복을 할 거냐. 지금 명동에 세계 10대 상권의 명동이 60%가 비었습니다. 이런 경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입법사법부 빨간물 다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질문은 내가 대선 나갈 때 질문 받아서 답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성을해도 간당간당해요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러던 수성을의 질문을 좀 해주고 그래야지 나중에 대선 나갈 때 내가 답할게요. 질문 좀 또. 우리 대한민국 예비 대통령 홍준표 대표님 너무
영광입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대표님 제가 또 이제 수성구를 질문을 해달라 하셔가지고 저 사실 국가적인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홍준표 대표님, 대한민국 제가 국가 경제 안보 이런 너무 어려운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 광역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뭐 홍준표 대표님한테 한번 대선이라든지 이런 큰 일을 할 때 우리 홍준표 대표님한테 되면 막말이라는 프레임을 너무 좌파 쪽에서 너무 씌우는 것 같은데 난 뭐 그런 게 그래도 전혀 관심 없지.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하는 저희 소시민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쪽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예비 대통령 홍준표 대표님 만세입니다. 화이팅! 제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건 나는 지금 그 국회의원 선거도 지금 간당간당 하다니까요. 그거 저 이쪽에 가서 좀 야 정신없다 야. 아이고 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강아지도 8번 홍준표를. 고맙습니다. 질문 야 어르신들께 청년들한테 좀 주이소. 자 이쪽에 청년들 질문이. 예? 저 뒤에.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뭐 정말 대통령 후보한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은 여기 수성구 사람들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홍준표 그럼 다 알 정도로 많이 알려지셨는데 아까 계속 듣다가 제가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오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질문이 안 나오고 대통령 후보한테 질문이 말씀하세요. 그 홍 대표님, 홍 후보님께서는 정말 탁월한 능력과 경륜이 계셔서 국회의원 되면 대구 어떤 국회의원보다 일 잘할 거다 이런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 수성구하고는 좀 그 큰 인연이 없어서 과연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투표일이 며칠 안 남다 보니까 과연 홍준표 후보를 찍어서 수성구 발전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이진우 수성구청장께서 홍준표 후보님을 도쿄로 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순원 구청장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홍준표 후보님이 가지고 계시지 못한 그런 걸 좀 메꾸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그렇습니다. 안도감 같은 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도 홍 후보께서 당선됐으면 좋겠지만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말도 없는 상황.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성구 주민과 좀 더 밀접한 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수성구 주민들의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남은 한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고 또 홍준표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좀 어필하고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두 가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 수성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그 선거 공보물을 각 가정에 다 선관위에서 발송을 했을 겁니다. 그 공보물 내용을 보면 수성구를 어떻게 바꾸겠다. 그건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 공보물은 나는 딴 사람한테 맡겨서 만드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직접 적어서 드린 거니까 수성구를 어떻게 만들겠다. 내가 3단계로 해놨어요. 공보물 안 보셨죠? 안 봤죠? 집에 벌써 들어갔어요. 안 보고 쓰레기통에 갔을 거야. 그 공보물을 반드시 집에 가 있는 공보물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수성구를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그래 약속을 해놨고
대구시 전체를 또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그것도 약속을 해놨고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 그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 3단계 약속을 공보물에 내가 자세히 적어놨는데 수성구 을에 대한 약속은 2년 안에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안에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완전히 정리를 하려면 10년도 더 걸릴 겁니다. 10년도. 그러나 2년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잠실에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잠실에 13평, 7평 반짜리 연탄 아파트가 24,000세대가 있었습니다. 대단지죠. 지금 지산동, 범물동을 합친 세대보다 거의 비슷한 세대가 잠실 대단지가 있는데 그 재건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재건축이 안 되는 동네였어요. 그걸 2년 동안 법률 개정하고 그렇게 해서 재건축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제가 잠실을 떠나서 동대문으로 넘어가서 재건축 완성을 해준 것은 아마 7년 뒤였을 겁니다. 지금 상파에 가보면 잠실 대단지가 강남보다 더 좋은 환경하에서 돼 있고 처음 96년도 1억하던 아파트가 지금 22억을 합니다. 그만큼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한번 실질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다. 아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 했다. 아이 그러겠는 이 후보 나 끝날 때 됐어. 5분만 있다가 해요. 5분 있으면 끝나요. 5분 있다가 여러분 저 이상식 후보 하는데 절로 좀 가세요. 그 이상식 후보 5분만 있으면 가요. 야, 하고 난 뒤에 그래 하세요. 그래서 동대문에서도 전농동, 답심리, 장안동으로 가보면 거기에 처음 2001년도 거기 갔을 때는 산동네였어요. 판자촌이고 거기인데 11년 동안 내 65곳을 재개발 재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법학을 내가지고 명예법학 박사 자격만 있는 줄 아는데 나는 명예부동산학 박사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양산의 영산대학에서 명예부동산학 박사도 받았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법률, 실무, 이론, 경험, 도시계획 경험은 저만큼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공보물 안 봤다고 그랬죠?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나는 지금 1분 남았어. 요 끝나서 그 이상식 후보 이야기 듣고 가세요. 이상식 후보 이야기 듣고 가세요. 지금 이상식 후보 나는 지금 1분만 있으면 끝나니까 다 그쪽으로 모시고 가서 하세요. 자, 오늘 날 굉장히 춥습니다. 예, 하나만 지금 마지막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저하고 있지요.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은 정치인 아니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그 노인 복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내려갔고 그리고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노인복지청을 하나 만들자. 지금 보건복지부에 노인 아마 국인가 뭐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급격히 노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노인복지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노인 문제, 노인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청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이야기인데 그 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노인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일이 있고 또 그것은 예. 정치인을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노인들의 너무 한마디가 안 돼. 먹고 사는 사람한테 노인들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식 어디 가뿐네. 어디? 가뿐네. 자, 저는 이제 내일 또 아침부터 나와서 여기서 제가 그 아침 인사할 때 우리 그 옆에서 춤추는 젊은 학생들 같이 흔들고 하는데 흔들면서도 제가 저는 이제 보는 분들 좀 즐겁게 하려고 대구가 이게 코로나로 쭉 쳐져 있으니까 선거 기간 중이라도 좀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또 지나가시다가 어르신들은 보면서 저거 나이도 60 넘은 놈이 좀 그렇다 이 소리 들을까 싶어 좀 걱정도 되고 하는데 내일 아침에 또 여기서 춤추고 흔들어야 되니까 저는 오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태우 의원 오셨네. 우리 정태우 우리 정태우 의원이 억울하게 컷오프 당해가지고 지금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저하고 형편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북구 갑에 계신 분들이 친척이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정태우 의원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제가 당대표 때 대변인 했어요. 대변인.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북구 쪽에 북갑 쪽에 연결이 있으면 꼭 전화 좀 해주세요. 마이크 네. 한 분. 자,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준표, 정태우, 홍준표, 정태우.